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달 변리사 1차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민법 강사 류호권이고요.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변리사 1차 시험에 대한 개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민법 강사니까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제 알아보고 오셨겠지만 변리사는 이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선다. 객관식 1, 2, 3, 4, 5번 중에 정답 골라내면 되는 게 이제 1차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이제 백지 주면은 그 논술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써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객관식만 보시면 되고 2차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논술형으로 이제 시험 보십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1차 설명이다 보니까 2차 시험은 이제 논외로 하고 오늘은 이제 1차 시험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과목이 이제 3과목인데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1교시가 이제 산업재산권법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 특허법, 그 다음에 상표법,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3과목이 들어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요게 이제 그 변리사가 되시면 변리사가 하는 업무가 이제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법이다 보니까 직접 관련되는 이제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2교시가 이제 민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변리사 분들이 이제 그 직접 다루는 법은 이 산업재산권법이지만 이 산업재산권 예컨대 특허권에 침해됐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민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법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1차 시험에 민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법이 사실은 법학에 있어서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배우려면 민법하고 이제 민사소송법을 좀 아셔야 얘네들이 좀 이제 잘 이제 좀 배워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민사법에는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민법도 있고 이제 민사소송법도 있는데 이 민사소송법은 2차 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은 1차에는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1차에는 민법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민사소송법 안 보셔도 되고 민법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하셨던 이제 물화생지.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지구과학. 그죠? 이렇게 이제 4과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각 100점씩입니다. 100점, 100점, 100점. 그래서 총점 총 300점.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객관, 전부 다 이제 문제 객관식. 그 다음에 문제는 40문제씩. 40문, 40문, 40문. 40문제 100점이니까 이제 한 문제당 2.5점이 나옵니다. 2.5점 곱하기 이제 40문제. 해갖고 100점, 그죠? 그래서 하나 틀리면 97.5, 뭐, 2개 틀리면 95,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점수, 뭐 이렇게 과목도 보여드리고 점수도 보여드렸는데, 커트라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달리니까 이제 쉬운 때는 커트라인이 좀 높아가고 좀 어렵게 나오면은,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고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시험이 진짜 어려웠을 때 70점대 초반, 이렇게 이제 커트라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험이 좀 진짜 쉬웠다고 할 때는 이제 80점을 넘어버린 적도 있고, 그죠? 80점 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극단적인 케이스고,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커트라인은 76에서 77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 이제 여러분 변리사 시험 오래됐으니까 통계를 보시면,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연도에는 이렇게 이제 높거나 낮게 나오는데 대부분에는 76에서 77점 정도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점수를 넘기면 뭐 이렇게 합격 정도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딱 요 점수 그럼 뭐 커트라인이 76점이면 내가 76점 맞아야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2, 3점 정도는 많이 맞아요. 좀 여유 있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한 80점 정도로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은 80점 넘으면은 그냥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일단 80점을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이 많습니다. 이공계열이. 문과 계열은 사실은 뭐 이제 상표 쪽에만 좀, 장점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특허 같은 것도 이제 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공계열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시는데, 물론 이제 문과생들도 많이 보시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공계열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많이 오시는데 이 자연과학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저는 이제 자연과학 강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 동료 그 강사분들한테 여쭤보면 60점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물리학, 물리학, 생물지구과학 4과목인데 이 4과목에 모두 다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예컨대 물리학 가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는데 나머지는 좀 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생물 전공이시다 그러면은 이건 잘하시는데 나머지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4과목을 다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거 60점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각 과목마다 이제 그 좀 계산 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고, 요게 이제 60점 넘기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70점 넘으면 7점 맞으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맞습니다. 이 3과목 평균 내갖고 쿼트라인이 80점인데 이 자연과학에서 60점 맞으면, 그죠? 나머지 과목들 몇 점씩 맞아야 돼요?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연과학을 너무 잘하셔갖고 뭐 좀 이제 장점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자연과학 뭐 기본적으로 나오면은 이쪽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긴 할 텐데, 특별히 그런 사정이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수험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이제 60점 넘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커트라인 80점 넘기려면 민법하고 산재법에서 최소한 90점 이상씩 찍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야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1차를 합격을 못하면 2차는 아예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를 먼저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과목인 민법은 90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 1차를 한번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내년에 26년 2월쯤에 보통 시험은 2월 셋째 주쯤 봅니다. 2월 셋째 주. 토요일. 아마 26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쯤 볼 거예요. 그죠? 요때 이제 1차를 보는데 요때 이제 합격을 하시면은 2차는 당해년도 7월쯤 봅니다. 한 5, 6개월? 그죠?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5개월 공부를 해갖고 한 뭐 이제 2차를 한 번씩 보시고, 이때를 이제 수험생들은 뭐 동차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차 한 번 합격하면은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7월에 치러지는 2차 시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은 2차 시험 기회는 2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5개월 공부하고 이제 한 번 보고, 이때 동차라고 그러는데 이 5개월이 너무 짧아서 동차 시험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기 바로 5개월 해갖고 1년 해갖고 1차 붙고 뭐 5개월 해갖고 2차 붙고 해갖고 뭐 1년 만에 뭐 이제 뭐 이렇게 별리사 장점 따고 이제 나가시고 그런 훌륭한, 그러니까 뭐 운도 좋고, 그죠? 훌륭한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동차라고 하고, 1차를 요때 붙고 그 이제 5개월 동안 했다가 이제 동차는 안 되고 다음에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갖고, 그죠? 그러면 총 1년 5개월이니까 한 17개월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뭐 그나마 좀 이제 좀 수가 많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를 한 번 합격하면 2차는 2번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때 두 번째 보는 2차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1차 또 다시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제가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전체 그 과목과 그 점수 배분이나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민법 강사니까 이제 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게 이제 4페이지짜리 프린트인데, 이거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의 민법의 특성 보시면, 그 민법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그 정복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1번의 각 단원 간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 지웠는데, 그 산재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3과목이, 그죠? 1교시 한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뭐 자연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지학 4과목이 한 과목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민법은 딱 한 과목입니다. 근데 그게 100점이에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민법 한 과목만 해도, 민법 한 과목만 해도 위에 있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합한 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2교시 민법 보는데 이 민법을 크게 4단어로 나누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법이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구경만 한번 해보세요. 채권 각칙.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은 또 총칙, 각칙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크게 4단어로 나뉘어집니다. 민법이죠. 그래서 이제 조문의 순서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의 민법 교과서나 이제 교재들 요 순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제 그 첫 번째 그 제목이 각 단어 간의 연관성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공통된 것들을 모아 놓은 게 민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민법 총칙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민법을 볼 때 되게 어려운 게 조문 순서도 그렇고 교재 순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예컨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판례라는 게 있어요.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결문인데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나는 민법 총칙 사건이다. 나는 물권법 사건이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의 사건 안에는 이 쟁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판례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주된 쟁점이 민법 총칙 쟁점이다 그러면 이 판례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민법 총칙 처음 보는데 판례 안에 뭐 물권법 얘기도 나오고 채권법 얘기도 나오고 막 나와.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죠?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가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자, 민법 총칙을 잘하고 싶다고 민법 총칙만 100번을 봤다. 그래도 민법 총칙 제대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한번 보고 와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 수험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 이걸 뭐 우리 수험생들 수험가에서는 회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1회독. 끝까지 보고 와서 한 번 더 봤다? 2회독. 그죠? 또 이제 끝까지도 보고 또 왔다 그러면 3회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회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법학이라는 과목은 그냥 평면적으로 화살표점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여기 이제 물권법, 채권법 있는데 그러면 물권법 알기 위해서는 채권 몰라도 알 수 있냐? 아니에요.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성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엮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 얘네들 알아야 이해를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 보면서 절대로 이제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그 변리사 시험 진입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인데 되게 당황을 하셔. 내가 이래본 적이 없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실 뭐 저도 강사지만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고 조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이 법학 강의는 이렇게부터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각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또 채권 총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뭐부터 시작하나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 단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회독. 자, 1회독 해갖고 한 번 다 보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여기에 무슨 내용인지 다 보고 와서 돌아와서 보면 그럼 요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2회독하고 2회독만으로도 좀 부족해요.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1회독 해가지고 다 머릿속에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2회독하고 3회독쯤 해갖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죠? 3번 볼 때 그때쯤에야 이제 막 앞뒤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런 얘기들이었구나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게 특징이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좀 밑줄 따라서 좀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1번 각 단어 연관성이 있는데 밑줄 보시면 이 민법이라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요걸 예를 들어놨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에 밑줄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처음 민법을 시작할 때는 뒤에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앞에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배워야 돼, 무조건. 그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죠? 예. 따라서 민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무언가 손에 잡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려면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한 번 보고는 전혀 이제,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공부하다가 이만큼 하다가 그만두고 다음에 다시 봐야겠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되려면 일단 끝까지 보고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이 된다. 여기 좀 민법의 특징이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게 먼저 읽어볼게요. 민법은 그 양해방대예요.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닫는데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이제 민법 기본 강의 올해 건 다 했는데 기본 강의가 50회입니다. 50회. 월화수목금 5일, 그죠? 주 5회. 월화수목금 주 5회로 10주를 해야 됩니다. 10주. 10주를 하면은 거의 한 2개월 반 정도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거의 2개월 반 정도. 민법 딱 한 번 보는데. 그죠? 그럼 이제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보통 이제 그 2월 말에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시험 기간은 이제 보통 3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월에 우리 변리사 스쿨 우리 그 종합반도 이때 이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월에서 2개월 반 정도 해갖고 5월 중순까지 기본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중급 강의 이제 진행 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하고. 요거는 이제 중급 강의는 35회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객관식 강의. 그래서 기본 강의는 50회 정도, 중급 강의는 35회 정도, 객관식 강의는 25회 정도. 그래서 강의 커리큘럼 자체가 기본 강의 들으면서 1회독, 중급 강의 들으면서 2회독, 객관식 강의 들으면서 3회독, 이렇게 3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볼 때마다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시간은 줄여야죠. 이게 시간이 안 줄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줄면은 회독수가 안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50회, 35회, 25회 이렇게 강의도 줄여 나가고 여러분도 요거 진도 맞춰서 매일매일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게 한 10월쯤, 9월 말쯤 됩니다. 그리고 요때가 이제 2월 말, 내년 26년 2월 말쯤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러면 10, 11, 12, 1, 2,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한 7개월 정도. 그래서 이 7개월 동안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갖고 3회독까지 딱 이제 맞춰드리는 이런 타이밍이고, 그 뒤에 5개월은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민법 강의 이때까지 이게 객관식 강의하고 그 뒤로는 뭐 특강, 조문 특강이라든지 또는 뭐 판례 특강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이제 특강 형식으로 짧게 하지. 왜냐하면 이때는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 강의 들으면 안 되고, 이때까지 강의 들어서 쌓은 지식을 열심히 연습해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걸 이제 마무리라 그러는데, 이 과정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이제 수험 기간도 1년 단위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갖고 2월 말까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중급, 객관식 이렇게 이제 3회독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월 동안 이때 예컨대 뭐 20회, 15회, 10회 이런 식으로 줄이셔갖고 계속 줄이시면서 여기서 또 3회독 해내셔야 돼. 그러면 전체 1년 동안에 최소한 5, 6회독 정도. 5에서 6회독 정도 돼야, 그래야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시험에서 실패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못 줄여요, 이거를. 이때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 50회 걸리고, 이제 막 중급 강의 들을 때 35회 걸리는데, 이쯤 되면은 한 뭐 일주일 만에, 그죠? 일주일 만에 민법 한 번 다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이 시기를 잘 못 보내신 분들은 여기서 빵꾸난 걸 여기서 메꾸다 보면은 여기서 민법 보는데 여기서 한 달 걸려. 그죠?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대로 자기 머릿속에 넣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하다. 그죠? 차근차근히, 꾸준히, 매일매일 진도 맞춰서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이제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갖고 성적 쫙 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절대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기본을 쭉 이렇게 쌓으면서 여기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열심히 해도.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3회독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쫙 올라가는데 3회독을 못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여기서 이러다가 여기 시험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합격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죠? 뭐 전체적인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자,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민법의 방대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보는데 2개월 반씩이나 걸린다. 그죠? 그래서 3회독 정도 끝나면 9월 말쯤 된다. 그럼 이때가 가을인데 찬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한 3회독 정도 돼야 민법이 뭐 이런 거구나 정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손에 잡히는 느낌을 요쯤 잡게 되는데 시험은 확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되게 당혹스럽고 시간 부족, 항상 수험생들은 시간 부족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도 떨리고 뭐,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잘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 방대함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린다. 그래서 밑에 이제 민법을 좀 알겠다 싶으면은 이제 갑자기 가을이 돼서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렵다. 1년 만에 1차 합격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1년 만에 1차 시험 합격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히 그 매일매일을 밀도 있게 보내셔야지 안 그러면은 시험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통상적인 3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설명회잖아요. 그죠? 오늘이 이제 6월 8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요기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반은 저희 지금 종합반 이미 3월에 시작해서 기본 강의 끝나고 지금 중급 강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명이 듣고 계신 분들은 6월이 지금 진입. 그래서 3월에 진입하신 분들보다 조금 늦긴 늦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6월 다행인 겁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9월쯤에, 진짜 있긴 있어요. 막 9월쯤에 진입해가지고, 요것만에 1차 합격해갖고, 뭐 이제 뭐 2차로 가신 분들도 보긴 보는데, 거의 드물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한 7월쯤까지 설명회에서는 반드시, 물론 이제 9월 때도 설명회 할 때는 요때를 이제 노리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거의 그래도 좀 가능하다 싶은 진입 시점은 6월, 7월 정도. 이제 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7월 정도. 그래서 이전에는 좀 진입을 해주셔야, 그래야 요때 이제 1차 합격이 조금, 좀 보일 거예요. 그죠? 사실 3월에 진입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앞에 지금 6월 설명에 오신 분들은 지금 남들보다 몇 개월 늦었지만, 그래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대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밀도를 여러분들은 한 9개월 만에 줄여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렵지. 그죠? 근데 그걸 해내시면은 이제 1차 시험 내년에 바로 합격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설명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진입 여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이 로스쿨제로 가 이제 되고, 그러니까 사법시험 없어졌잖아요. 옛날 얘기인데,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변호사 시험이 로스쿨생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 대학원 안 가고 이렇게 자격시험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시험이 변리사 시험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진입하시는 분들 수준도 높고, 뭐 열심히들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워낙 또 여태까지 또 적체된 인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잘못 진입했다가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은 뭐 2년, 3년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러분들 젊은 인생에서 한 4년, 5년 정도가 그냥 지워져 버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변리사 자격증을 땄다,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뭐 사실 뭐 7, 8년이 걸려도 뭐 그래도 이제 얻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5년, 6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입 여부는 신중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진입 여부 고민은 끝났다, 사실. 나는 진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뭘 공부하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더 이상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그냥 아무 데나 찍어서 그냥, 사실은 뭐 저희 학원에서 하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시간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당장 그냥 오늘 만약에 진입 여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냥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인강 끊어가지고. 자, 지금 기본 강의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본 강의 다 끝났고 이제 중급 강의 시즌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본 강의 민법 인강부터 끊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입 여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죠? 안 그래도 늦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밀도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진입 여부가 고민이신 분들도 내가 신중하게 고민하시라 그랬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막 2주, 3주 고민하느라고 한 달 더 지나갔다? 7월 됩니다. 그때 진입한다? 3주 어쩔 거예요, 이거. 지금 3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여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시되,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빨리 결정하시고, 만약에 뭐 그만둔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른 일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진입한다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그 기본 강의 인강 끊어가지고 우리 3월 달에 종합반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회 강의하잖아요. 월요일 날 1회. 그러니까 주 5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 5회인데 여러분들은 한 3일 만에 이거 다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회씩 들으셔서는 안 돼. 하루에 최소한 뭐 1회 반에서 2회 정도 이렇게 들어주셔야 그래야 이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요 정도까지라도 따라잡고 그래야 자기 시간 만들어갖고 5, 6회독 하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뭐 올해는 조금 늦었으니까 내가 이때 뭐 슬슬 공부하다가 뭐 내년 이제 26년 2월 시험이죠? 27년 2월에 뭐 시험을 보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죽어도 내가 이 6개월, 지금 6월부터 진입해갖고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년에 보겠다. 이런 마인드 아니면은 진입을 안 하시는 게 낫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올해 좀 늦었으니까 뭐 1년 대충 하다가 뭐 내후년에 뭐 해보겠다. 그런 생각 절대로 가지지 마시고, 하려면 내년에 1차 붙겠다. 반드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야 이제 뭐가 돼도 됩니다. 그죠? 되셨죠? 다만 이제 예외는 무슨 학생이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좀 이제 베이스 쌓아놓다가 이제 뭐 강의 좀 들어놓으시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진입을 하시려면 무조건 내년 1차 붙겠다는 각오로, 그러고 이제 들어오셔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있는 얘기들은 좀 부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자 2번에 이제 보시면 1번의 회독의 중요성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회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일단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무슨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못 넘어가시는데 민법은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넘어가서 보다 보면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뭐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 또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꼼꼼하게 너무 꼼꼼하게 읽어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앞과 뒤가 연결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훨씬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민법의 특징에 따른 공부 방법이다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부 방향의 설정 및 분량의 조절인데, 거기는 괄호 안에 제목에 이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죠? 저는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는 객관식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객관식이면, 객관식 연습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래서 민법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거 객관식 문제를 얼마나 맞추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연습이 필요하고 또 이 민법이라는 게 거기 좀 써놨는데 제가 쓴 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고 수험서입니다. 오로지 변리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험서. 근데 이제 각종 대학의 우리나라 유명 저명 이제 민법 교수님들이 저술 하신 교수님들 저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정말 그 훌륭한 교과서지, 쉽게 얘기해서. 학술적 가치를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죠? 저는 그냥 변리사 시험 준비생을 위해서 그냥 객관식용으로 이제
그죠? 민법 서면서 쓴 거고. 교수님 저서는 뭐 이제 좀 학술적 깊이도 있고, 그죠? 훌륭한 책들이죠, 그죠? 그런데, 자, 포인트 민법 1000페이지입니다. 얘는 2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 저서는 너무나 좋은 책이긴 한데 수험과는 적합성이 없어요. 이거 다 보고 있다가는 1년 내 시험 못 붙습니다. 이거 제대로 보는데 그냥 민법 하나 보는데 1년이 다 갑니다. 이거 올라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교수님 저서를 볼 게 아니라 제가 썼든 뭐 누가 썼든 수험서로 보시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교수님 저서라고 그러면 2000페이지짜리 우리 민법이 다 들어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제 민법 주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써놨지만 자그마한 책 19권입니다. 각종 대학교의 저명 민법 교수님들이 각자 공저로 자기 전문 분야들, 당신의 그 전문 분야들 이렇게 서술한 책 19권. 그죠? 그만큼 민법은 넓고 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공부한다? 그냥 그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은, 우리 민법 1차 객관식 시험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중요한 게 공부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꾸 여기 있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조문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문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는 조문 없어도 판례는 있는데 어떤 경우는 판례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시험에 못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그거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게 파고들다 보면 민법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민법 하는데 1년, 10년이 더 갑니다. 10년. 그래서 민법 교수님들, 저명 교수님들도 말씀하시죠. 난 민법 20년 했는데 막 어렵다, 막 이러십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범위가 방대한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고요. 여러분, 수험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 및 그 방향은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방향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 1차 객관식만 풀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처럼 민법을 접근하다 보면은 이 민법 공부하는데도 막 5년,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절대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수험생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죠?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데 아니 이 안에 있는 건지 이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어떻게 하냐? 그죠? 그죠? 아니,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걸 알려주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을 공부할 때 아까 이제 그 기본, 중급,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데 요때까지 객관식 안 보고 이제 기본서만 이때까지 객관식 기출문제 안 보고 그냥 이론서만 보고 있다가 요때 객관식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가 거의 8월이에요. 그죠? 이러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하면서도 OX 지문집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기출문제는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서 보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서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기출문제 같이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기본 강의부터 객관식을 병행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죠? 요게 좀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 변리사 수험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출문제까지 병행을 하는 분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이론서 보다가 8월에서 이제 객관식 잡고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그거 특히 지금 6월 여러분들 게다가 이제 6월 진입생이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기출문제부터 빨리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 객관식을 병행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래서 범위 확정도 하고 요런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등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죠?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줄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 기출문제 중요성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법은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고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민법 공부의 방향과 범위의 설정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되어주는 게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랑 너무 동떨어지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노력은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부터도 객관식 문제를 같이 좀 풀어주셔서, 기출문제죠, 그죠? 같이 풀어주셔서 범위 확정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는 그 방법을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제 이론서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제 그 기출문제 정도는 병행을 해서 가시자, 그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단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포인트 민법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가다 보시면은 저기 제 책의 견본이 이제 비치가 돼 있는데, 한번 내용은 보지 마시고 구경만 해보세요. 포인트 민법은 이제 이론상. 이걸 기본서라고 표현할게요.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조문과 판례 이렇게 이제 편집해가지고 수험에 맞게 이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 객관식 문제집은 그러니까 오지선다 그대로 이제 원형을 유지해가지고,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집은 한 1400페이지, 지금은 1300페이지 정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집은 변리사, 변호사 기출문제에다가 뭐 옛날 사법시험 문제, 뭐 지금 법무사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민법시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게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은 대신에 좀 이제 커버를 좀 많이 해주는 이런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런 문제 잡으면 못 풉니다. 이건 너무 많아갖고, 그죠? 그래서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라는 걸 제가 또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OX 지문집은 오로지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만 들어있습니다. 그 변리사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게 변리사 시험 문제로 좀 들어와야죠. 많이. 참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변호사 시험 문제까지는 좀 풀고 가셔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다 인정되고 있어요. 그죠? 변리사 1배차 민법을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하고 변호사 기출까지는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요 기출 문제들만 모아갖고 좀 얇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지문집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거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2, 3회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잡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잡지 마시고, 요렇게. 기본서 보시면서 기출 문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병행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강의 먼저, 그리고 민법은 예습을 못 하십니다. 예습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강의 수강부터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기본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그냥 뭐 문제만 보면은 해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OX 지문집으로 해설이 다 돼 있는 OX 지문집으로 이렇게 풀어오시면은 그 다음 강의 때 이거 풀어드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 좀 빠르게 민법을 좀 정복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인데, 이것도 이제, 요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민법은 조문이 있고, 판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대법원 판결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출제 비중을 보면 얘가 20, 30%, 얘가 한 7, 80%. 이 이론은 뭐 5% 미만, 10%, 5% 미만. 그러니까 이제 출제 비중이 판례가 제일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으로. 그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들은 이미 있는 조문 판례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얘네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우리나라의 조문과 판례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에 관심이 많으셔. 그죠? 그래서 이 이론적인 부분으로 뭐 어떤 판례, 뭐 판례 비판도 하시고, 지금 우리 판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시고, 그죠? 견해 대립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회과학이니까 당연히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과학에도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론이 왜 퍼센티지가 낮냐?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A 교수님대로 정답을 할 거예요, B 교수님대로 정답을 해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의 기준이 되어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론은 별로 출제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판례 치중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위에 있는 조문이라는 거죠.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조문이 비어있을 때 나옵니다. 또 조문이 있긴 있는데 불명확할 때 판례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례를 잘 알려면 조문부터 잘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주객이 전도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죠? 많이 나오는 판례만 보고 조문들 잘 안 보십니다. 그죠? 그죠?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죠?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잘 못 보고, 이걸 열심히 보고, 그죠? 근데, 이게 뿔인데 이걸 안 보고 가지만 봐갖고는 체계가 잡히겠어요? 잘 안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조문을 열심히 보자.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강사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조문을 잘 안 보셔요. 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에 습관을 잘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닐 때나 뭐 이제 밥 먹을 때나 옆에 놓고 보면서 그런 습관을 좀 들여놔야 그래야 조문이 빠집니다. 그죠? 그래야 기초가 튼튼해지고 그래야 이제 판례까지 잘 엮여가지고 민법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3번 그 조문의 중요성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맨 밑에 이제 그 문단만 보실게요. 수험생들도 이제 조문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본의 아니게 조문을 잘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조문집은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처음에 습관을 잘 키워놔, 습관을. 그래서 넘어서 3쪽 가보시면 밑줄을 안 꺼놨지만 맨 밑줄 보실게요. 민법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초심자는 처음 민법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잘 길러놔도 그래도 이제 시작 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조문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여름에 더울 때 맥주집 가잖아요. 맥주 한잔 할 때도 조문집 보면서 맥주 먹으러 그래야죠.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해야 합격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마지막 이제 복습의 중요성도 있죠. 거기에 학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배울 학 익힐 습. 그러면 잘라가지고 학하고 습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죠? 네, 그 문장 읽어보시면, 강의에서, 강의가, 그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민법은 처음부터 다 섞여 있어갖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민법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는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다 이해를 하셔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밑줄을 안 꺼했지만 4번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죠? 왜? 복습이 안 된 거예요, 복습이.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강의에서는 강사가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갖고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죠? 그거를 자기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오늘 배운 거 그 기본서 정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풀고 이런 게 반복이 잘 돼야 그래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아까 예습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뭐 읽고 들어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죠? 대신 복습은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진도 떨어지지 않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쉬워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다 각오를 가지고 오니까, 뭐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그러지만, 여름 지나고 뭐 가을 되고 그러면은 다 흐트러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거를 잘 따라오셔야지, 그래야 이제 된다. 그죠?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강의 들어서 이제 아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바로 복습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배우고 나서 익히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1차 그 이제 과목이나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단계 뭐 이 정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참작을 하셔서 아직까지 그 진입 여부가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뭐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이제 하시는 걸 텐데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그죠? 최소한 일주일 정도로 끊어주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만 고민하시고 딱 그냥 진입 여부 결정하셔서 안 하면 안 하고 이제 하면 하고 대신에 진입하기로 결정해놨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뒤도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달리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 또 뭐 이제 저랑 또 만나서 제가 이제 민법을 직접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럼 또 이제 고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